를 차고 대통령 행세를 했던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도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큰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난 20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어제는 정보 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선 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찰 정보에 보고초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초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것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국정원이 황교안에 이렇게 직접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만 총리 보고 의무가 없는 국정원이 사찰 문건을 보고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던 시절의 황교안 대표일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김경우 위원은 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사실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보고 후에 어떤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매우 놀라운 소식이고 그러면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때 국정원은 사찰을 하고 기무사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서버에 보관된 불법 사찰 문건이 약 20만 건이라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문건이 MB정부 불법 사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박정희 정부 이후 생산된 불법 사찰 문건을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가 2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은 현재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 도청해 임동원, 신건전 국정원장이 재판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경영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DJ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관행으로 새로운 사찰 지시가 아니었으며 그마저도 김 전 대통령께서 사찰 금지령을 내려 없앴다는 것인데요. 김 위원장은 임 전 원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도청 장비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게 있었다. DJ 정부 들어서 불법 도감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적 발언도 있었고 역대 정부보다 불법 도청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당시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정치적 공세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 해당 부분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실수한 부분은 참여정부를 거론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DJ 정부를 거론했다는 것은 완전히 박지원 원장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제대로 한번 정치 구단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요즘 이 국정원 사찰 생각하면 박형준 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있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로 징역 4년을 선고해서 유죄로 만들고 100만 개의 보도로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매장시킨 것이 바로 저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문건에 이렇게 딱 박형준한테 보고를 했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언론들이 받아 적지도 않고 침묵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박근혜 국정원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생각하면 에스더가 우파 청년 키운다며 작업하던 것과 역시나 국정원 댓글 조작이 생각나는데 해당 부분에서 정의로운 검사인 척을 했던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윤 차장인데요. 그런데 남은 임기 동안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총장직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두고 안팎으로 집중 견제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여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에 더불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속도를 내며 검찰개혁 시즌2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사처에 직접 영장 청구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퇴임 직전까지 윤 총장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배제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는데요. 법무부는 TF에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 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 권한 분산 등 박 장관이 주장해온 검찰 관련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측 행태를 꼬집으며 참담한 느낌이 든다면서 대검 수뇌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장이 검찰의 마지막 적폐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된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물론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정이 지금처럼 따박따박 승기를 잡아가며 장기 집권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은 원래 개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었습니다. 국정원도 그리고 검찰도 법원도 합법적으로는 개혁을 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다만 눈 지끈 감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용하는 방법을 쓰면 바로 개혁이 가능한 특수성을 갖고 있죠. 이것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그들의 개로서 집권 세력에 의해 충실히 복무하던 그들이 민주주의 정부 시절에는 마치 그들 스스로가 상전인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방패 삼아 주권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정치 권력의 개혁에 저항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적폐청산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인데요. 그때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늘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며 어느 말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통령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 이 대통령에게 첫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라고 재우쳤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했던 약속이니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26일부터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OECD 37개 나라 중 제일 마지막입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같은 OECD 32개 나라는 이미 접종이 상당히 진행됐고 감염자 숫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도 지난주까지 접종이 시작됐고 한국은 이번 주 26일로 진짜 꼴찌입니다. K-방역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대통령, 총리,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자랑하더니 꼴찌 접종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입을 벙긋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불안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질병관리청은 접종 대상자 93.8%가 맞겠다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 대상이 요양병원 관계자, 의료진 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주 조사로는 바로 맞겠다, 응답은 45.8%에 불과했고 지켜보겠다, 그것이 45.7%나 됐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했습니다. 반드시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고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 그 대답이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 그 대답도 5%나 됐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백신 접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40%쯤 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민이 40%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가 20%쯤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 불안감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먼저 맞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백신을 맞겠다고 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20%포인트쯤 차이가 났습니다. 즉, 대통령이 좋으면 백신도 좋고 대통령이 싫으면 백신도 못 믿겠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좌냐 우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면역력을 가져야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80%가 백신 접종을 해야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 유보적인 국민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국민들까지 설득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지난 신년회견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오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 사람들은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일부 언론이 상황을 왜곡했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마저 뻔히 속보이는 거짓말처럼 되자 이번에는 백신에 관한 전권은 질병관리청에 있다면서 덮어 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 뒤 며칠 뒤에 어찌어찌해서 백신을 좀 챙길 수 있는 듯 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백신을 확보한 것처럼 쇼를 하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마술쇼 관객쯤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침에 속이고 저녁에도 속일 수 있는 원숭이쯤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다른 나라는 한국 지도자들처럼 비겁하지 않습니다. 올해 71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2살 에델스타인 복지부 장관과 함께 지난 12월 19일 백신을 맞았습니다. 방송에 생중계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분들입니다. 78살 바이든 미국 대통령, 70살 대통령 영부인, 61살 펜스 부통령, 81살 펠로시 하원 의장 등도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백신을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61살 조코 유도도 대통령도 자청해서 백신 접종 1호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96살 엘리자베스 여왕, 101살 부군 필립공, 이 두 분도 올해 1월 9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민이 궁금해할 테니 접종 사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금부터 63년 전인 1957년 소아마비 백신 개발 초기이던 그 시절에 아들인 9살 찰스 왕세자, 딸인 7살 앤 공주에게도 백신을 맞게 해서 소아마비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나 여왕인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국가 지도자인 것이 아닙니다. 비겁하고 부끄럽다는 말 듣지 않으려면 다음 사람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 접종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여당 대표,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복지부 장관 등입니다. 이른바 국가 국경일에 기념식 단상에 올라앉는 사람들, 혹은 맨 앞줄에 앉는 사람들, 3부 요인, 5부 요인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먼저 백신을 맞으라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끈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 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 기밀이고 보안 사항이다.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정청래 의원도 지금은 아차 싶어서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말 자체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따졌는데요. 이 말은
정부 여당에서는 백신 접종이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실험 단계라고 보고 있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같습니다. 또한 비록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요양병원 의료진은 위험을 감수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는 말처럼 들리는 부분도 지극히 오만한 발상입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여왕은 건강이 비밀이 아니고 다 공개돼 있어서 백신을 접종한 것이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 모독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그걸 모른다면 한심한 노릇입니다. 코로나는 지금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0을 넘고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집단 감염과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의 해외 유입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차 확산 기간 중에 치사율은 일본이 1.7, 미국은 1.8이었고 세계 평균도 2.2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훌쩍 넘어 2.8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이 변종이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 여부를 외국 사례를 보고 결정하겠다느니 현장 의사에게 맡겨놓겠다느니 했는데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처럼 비겁한 정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실은 1호 남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사랑의 열매 1호 기부자가 되기도 했고 뉴딜 펀드에는 앞장서서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봄 재난지원금을 살포할 때는 대통령 1호 기부 이 여론을 띄웠다가 슬쩍 물러선 뒤 여당 지도부가 솔선수범하듯 자발적 기부금 쇼를 벌이고 사진도 찍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에는 아무런 말들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는 사람입니다. 공군 1호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맨 앞에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공군 1호기 타는 사람은 법 출금 사건의 키맨이 이규원 검사의 행적을 쫓는 또 한 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 1부장입니다. 그는 이번 법무부 중간 간부 인사에서 조체 명단에 올랐다가 신현수 파동으로 또 윤 총장의 강력한 제지로 극적으로 유인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보고서를 올리는 등 이성윤과 줄기차게 부딪혀왔던 그는 234 차장 등과 함께 이성윤이 교체를 원하는 주요 인물이었지만 이번 인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성윤이 그를 중앙지검에서 방출하려 했던 숨은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형사 3부와 별도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전임이자 이성윤의 최측근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수상한 행적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2019년 친정권 라인 인사들이 주축이 돼 검찰 내에 검찰 간부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 정권 시절 검찰 간부들 속아내기와 길들이기를 위해 구성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와 이에 장단을 맞춘 대검 진상조사단이 윤갑근 전 고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비사실을 고의로 덮은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허위사실 발표에 분노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정한중 당시 과거사 진상위원장과 과거사위에 속해 있던 김영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기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 사건이 이성윤의 최측근인 정진웅 검사에 의해 2년 가까이 캐비넷 속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변 부장검사가 발견했습니다. 최근 수원지검 수사로도 드러나고 있듯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연루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성윤은 문재인의 대학 후배이자 현 정권대로 고속 출세를 누리고 있는 검찰 내 친정권 핵심 인물입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의 고소가 허위였다면
정진웅이 윤 전 고검장을 무고죄로 엮어놓으려 했을 텐데 웬일인지 정진웅은 이 고소 사건을 캐비넷 안에 넣고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웅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을 저질러 기소되는 돌발 사태가 벌어졌고 추미애가 그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영전 발령 내면서 그의 뒤를 이어 변필건 형사 1부장을 임명했는데 정권의 기대와 달리 그가 정권의 약점과 이성훈을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 부장검사는 먼지에 덮여있던 윤 전 고검장이 제기했던 고소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윤중천을 수차례 불러 2019년 당시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변 부장검사가 허위사실을 발표한 이규원 검사와 과거사위 정환중, 김영민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려 할 시점에 그에 대한 인사 이동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박범계의 민정수석을 패싱한 인사농단이 불거져 신현수 수석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파장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수세에 몰린 문재인과 박범계 등은 이성윤이 요청한 변필건 부장검사와 234 차장 교체 등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23일 아침 보도에 의하면 변 부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교체 인사설이 유력하게 나돌던 22일 당일에도 허위 보고서 사건 관련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교체돼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진상 파악에 최선을 다한다는 수사 의지가 묻어나는 행보입니다. 그런데 22일 그가 소환 조사한 인물이 그간 이기원의 허위 면담 보고서 사건 관련해 언론에 거의 보도된 바 없는 의외의 인물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인물은 다름 아닌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변 부장검사가 박관천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이유는 이기원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 보고서 내용 역시 허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난 이상 이기원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는 수사의 완결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 부장검사가 박관천을 불러 조사한 핵심 내용은 경찰이 2013년에 김학의 사건 1차 수사를 할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수사 방해 외압이 있었는지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문정권 하에서의 대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등입니다. 그런데 박관천 소환 조사에서도 2019년에 과거사위가 발표한 이기원의 박관천 관련 면담 보고서 내용이 허위인 점이 다시 확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문정권 하에서의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외에 이기원 등을 고소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수사단의 재수사에서도 이기원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 보고서에 등장하는 곽상도 의원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원, 정한중, 김영민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가 정진웅에 의해 지지부진했던 것인데 이번에 변필건 부장검사가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먼지에 덮여있던 진상규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 부장검사는 조만간에 수원지검 수사와 별개로 이규원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규원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되면 고소사건이 2년 가까이 방치됐던 부분에 대한 조사, 나아가 정진웅의 그러한 행위에 이성윤의 배후 관련성 부분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 사안에 대한 고소사건이 2년 가까이 뭉개진 데에는 중앙지검 총수사 지휘자인 이성윤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원지검의 소환조사 압박을 받고 있는 이성윤이 이번엔 중앙지검 내
자신의 직속 부하인 변필건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성윤이 이번에 또 어떤 핑계를 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갈수록 사면초가 상황이어서 이성윤의 버티기도 한계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런 그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현 정권의 위선 그래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이 알람을 설정해서 끊임없이 제 방송을 많이 보셔서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손을 맞잡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 지인분들께 저렇게 안보 적는 구독을 꼭 좀 부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미 우리 정부의 방역 당국 그리고 전문가들은 3, 4월이 되면 4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4차 대유행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새로운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요, 이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1.7배 정도나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차 대유행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 1월부터 약 19일 동안 36명이 집단 확진돼 있었는데 한 명도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무책임한 방역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 일설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이 금지를 당부하고 독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일 경우에는 지금 정부 여건에 대한 실정 다 이게 밥상머리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이 정부 여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데 4월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상 재작년 조국 사태 때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을 해서 함성을 울릴 정도가 되면 이 문재인 정권은 이미 끝났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비관과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시중의 민심의 흐름을 정부 여당이 무겁게 알아들이고 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명명백백하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지 여기에도 정치가 개입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머지않아서 온다는 지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릴 내용은요. 역시 법원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과거에 2차례나 있었는데요. 2차례 다 채택되지 않았어요. 1985년도에 유태영 대법원장,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부결되거나 또는 자동 폐기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상 초유의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탄핵 사건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요. 그래도 명성의 대법원장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휘하에 있는 법관을 탄핵에 내몰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30kg 정도나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겠다는데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러한 이건 뭐 무식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무자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인간 이하인 것이죠. 인간 이하. 그렇잖아요. 예,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이하고 공직자로서는 말